밤이 깊어집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그때 마음도 함께 흔들리죠.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저축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다산 정약용, 그는 유배지의 긴 밤을 누구보다 길게 걸었습니다. 1801년 39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정약용. 그의 젊음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오히려 무겁게 남았죠. 유배지의 밤은 길었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들 속에서 정약용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생각을 다루는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그 편지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흔들려도 강은 흘러간다고. 이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 걱정이 밀려옵니다. 경제적 불안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생깁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불안 그 자체다 라고 느끼는 순간 말이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죠. 생각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생각과 거리를 정하는 법을 배우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나는 생각을 적이 아니라 도구로 쓰는 법을 익힌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파도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생각과 거리를 두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생각을 관찰했습니다.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죠. 아, 지금 내가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긴 밤을 견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아, 또 걱정이 찾아왔네. 그저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 공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불안의 진원지, 과거의 잔향, 미래의 그림자.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죠. 현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는 시끄럽습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지의 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찾아왔습니다. 이 유배는 언제 끝날까?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이 두 가지가 정약용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일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릴까? 라는 걱정을 해보셨죠?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현재의 체력이 미래의 상상에 쓰일 때 오늘은 공백이 된다는 것을. 1805년 유배 4년차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인정하라.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이 됩니다. 물속 깊이 가라앉죠.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이 됩니다. 물 위에 떠 있죠. 파도에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잠수함이 된다. 인정하면 멘목이 된다. 떠오를 수 있다. 정약용은 이 진리를 유배지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했죠. 미래의 불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나는 불안하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회와 불안이 조금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를 지배하지는 못했죠. 여기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불안의 70%는 과거와 미래 중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작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비어 있죠.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안에 확인 가능한 단 한 가지. 그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병원에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다면 오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두렵다면 오늘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낼 수 있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거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작은 오늘을 채워나갔죠. 그 작은 오늘들이 모여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걸음 물러난 자리 폭풍을 바깥에서 보기. 유배지의 정약용은 답을 내리기 전 늘 한 박자 멈췄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그랬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랬죠. 심지어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멈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찰자의 자리였습니다. 1808년, 유배 7년 차였습니다. 정약용은 제자 황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마음을 바라보라.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분노가 치솟을 때 그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과 거리를 둔다는 것.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연습했을까요? 언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간다 라고 말해봤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차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라고 말하면 나와 불안이 하나가 됩니다. 나 자체가 불안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간다 라고 말하면 나와 불안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불안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고 불안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면 시점이 바뀝니다. 시점이 바뀌면 감정의 세기가 줄어들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정약용은 심리학 용어를 몰랐지만 그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기상에 비유했습니다. 감정은 기상이고 나는 기상청이다. 기상청은 날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기록하죠. 비가 오면 오늘은 비가 온다고 기록합니다. 바람이 불면 오늘은 바람이 분다고 적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지나가게 둡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슬픔이 오면 아, 슬픔이 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오면 아, 분노가 찾아왔구나 라고 인정했죠. 두려움이 밀려오면 아, 두려움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90초만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명사 한 단어로만 라벨링 해봅니다. 건강, 돈, 외로움, 후회, 그리고 각 단어마다 통과라고 속삭입니다. 건강, 통과, 돈, 통과, 외로움, 통과. 정약용은 이런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그저 관찰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싸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가 폭풍의 안에 있지 않고 폭풍의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의 중심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허리케인도 그저 움직이는 구름 덩어리일 뿐이죠. 정약용은 감정의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정이 밀려올 때 나는 하다가 아니라 일하는 감정이 지나간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작은 언어의 변화. 그것이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막연함을 쪼개면 길이 보인다. 안개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방대한 저작을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학문을 좋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쓰기는 정약용에게 마음을 다루는 공구함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매일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책을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왜 그랬을까요? 글을 쓰지 않으면 생각이 안개처럼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이게 큰 병일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만 맴돌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집니다. 불안이 증폭되죠. 혹시 암은 아닐까?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생각이 생각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릎 통증, 원인 미확인, 비용 걱정, 세 줄로 나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쪼개졌죠. 그리고 각 항목에는 대응 동사가 붙었습니다. 무릎 통증 검사 받기, 원인 미확인 정보, 확인, 비용 걱정 상담 예약. 글은 불안을 이름 붙인 항목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항목에는 행동이 연결됩니다. 쓰여지지 않은 불안은 환용이고 쓰여진 불안은 과제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글을 써라. 글을 쓰면 어지러움이 정리된다. 1810년 정약용은 아들 하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규가 과거 시험에 떨어져 좌절하고 있을 때였죠.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을 세 줄로 적어보거라. 무엇이 가장 아픈지,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하규는 그 편지를 받고 글을 썼습니다. 첫 줄, 낙방이 부끄럽다. 둘째 줄, 아버지께 죄송하다. 셋째 줄, 다시 시도하고 싶다. 세 줄로 적자.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도 보였죠. 다시 공부하기.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해보시겠어요? 3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첫째 줄, 오늘 나를 괴롭힌 생각 일가지. 둘째 줄, 그 생각이 말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 셋째 줄, 내일 아침 할 최소 행동 일개.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돈이 부족할까 걱정된다. 이것을 세 줄로 나눠봅니다. 첫째, 괴롭힌 생각.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둘째, 사실과 추측. 사실은 현재 저축 3천만 원. 추측은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셋째, 최소 행동. 내일 아침 은행에 전화해서 연금 상담 예약하기. 이렇게 적으면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과제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동안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방대한 저작들. 그 글들은 단순한 학문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을 다스리고 오늘을 견디는 도구였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 혼란은 질서가 됩니다. 안개는 길이 되죠. 여러분도 오늘 밤 세 줄만 적어보세요. 그 세 줄이 내일을 바꿀 겁니다. 순몽 감사의 트리오. 지금 여기에 넷을 내리다. 어제의 숨은 쉴 수 없습니다. 내일의 숨도 없습니다. 숨은 언제나 오늘만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1812년 유배 11년 차였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눈이 침침해졌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로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면 오늘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5분간 숨을 관찰했습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저 느끼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가족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는 다시 숨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5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걸었습니다. 유배지 근처의 작은 길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게. 휴대폰도 없던 시대였으니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했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볼에 스치는 느낌,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정약용은 걸으면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의 리듬 말이죠. 그리고 밤에는 감사를 적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사람, 행동, 환경에서 각각 하나씩. 어떤 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사람, 오늘 책 1권을 다 읽었다. 행동, 저녁 하늘이 맑았다. 환경, 감사일기를 쓰면서 정약용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과 걱정에 빠져 있었는데 감사를 적으려고 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감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죠. 아침에 마신 차 1잔, 따뜻한 햇살, 제자가 건넨 인사.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쌓이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주의의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의는 결핍을 향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잃을지 모르는 것. 하지만 감사는 주의를 충족으로 돌립니다. 있는 것, 받은 것, 이미 가진 것. 정약용은 감사일기를 통해 주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안의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보폭을 고른다. 그는 이 문장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배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보폭을 지켰습니다. 아침 10번의 깊은 들숨과 날숨, 점심 후 30분의 걷기, 취침 전 감사 3가지. 이것이 정약용의 미니 루틴이었습니다. 10-33 루틴.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10번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점심 식사 후 휴대폰 없이 30분 걸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단 하루만 해도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정약용은 이 루틴으로 18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 붙이기 연결 의미의 회로. 정약용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유배지는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가족도 멀리 있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죠. 하지만 정약용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름 붙이기였습니다. 1814년 어느 날, 정약용은 또다시 건강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 걱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또 건강 걱정 씨가 왔네. 그는 걱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듯이. 건강 걱정 씨, 오늘도 왔구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과 자신이 분리되었습니다. 나 걱정이 아니라 나, 그리고 걱정이 된 거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걱정은 내 일부가 아니라 찾아온 손님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두 번째, 연결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를 썼습니다. 거의 매일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때로는 자신에게도 요즘 이런 걱정이 있다. 네 생각은 어떠니? 솔직한 근황을 전했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스승인 척하지 않았죠. 나도 두렵다. 나도 외롭다. 나도 걱정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들도 제자들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연결이 생겼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면 소문이 된다는 것을, 함께 말하면 사실이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것은 현실의 크기로 줄어들죠. 혼자 생각하면 소문이 된다. 함께 말하면 사실이 된다. 관계가 얇아질수록 생각은 과장됩니다.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생각은 정확해지죠.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가르쳤습니다. 강진의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다산초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썼죠. 그는 또 책을 썼습니다. 후대에 남길 저작들을 집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배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의미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후대를 위한 책을 쓴다. 제자들을 가르친다. 그것이 나의 의미다. 의미는 불안을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정약용에게 유배는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을 쓰고 제자를 키우고 사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안에 문자 한 통을 보내보시겠어요? 요즘 이런 걱정이 있어. 네 생각이 궁금해. 이 한 문장이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의미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하기, 손주에게 책 읽어주기, 오래된 취미 다시 시작하기. 작은 의미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의미가 쌓이면 큰 평화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 3가지로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이름 붙이기, 연결, 의미.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주제들을 조용히 다루는 법. 앞에서 우리는 물의 이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물은 흔들려도 강은 흘러간다고.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자연 속에서 걸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만덕산. 그곳에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주 1회, 그 길을 40분씩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관찰하며 걸었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발밑의 흙의 감촉. 그는 그것들을 느꼈습니다. 자연은 마음의 원래 속도로 우리를 되돌립니다. 도시의 속도는 빠릅니다. 생각의 속도도 빠르죠. 하지만 자연의 속도는 느립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라고 강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정약용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신경계가 진정되었습니다. 심장박동이 느려졌고 호흡이 깊어졌죠. 생각도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816년, 유배 15년 차였습니다. 정약용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자서전이라고 불렀죠. 작은 자서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 10가지만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던 날, 과거 시험에 합격하던 날, 처음 벼슬을 받던 날, 유배를 떠나던 날,
10개의 장면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사건에서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유배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좌절은 배움의 시작이 되었죠. 과거는 사건으로 남으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의미로 정리되면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은 지혜로 전환되죠. 정약용은 과거를 정리하면서 상처가 봉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죽음을 직시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흐려진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앉아 3가지를 적었습니다. 나의 소원, 가족을 위한 당부, 의료에 관한 바람. 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히 떠나고 싶다. 자식들에게 부탁한다. 서로 돕고 살아라. 무리한 치료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적고 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거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직시하면 오늘의 우선순위가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을 생각하면 지금이 시작처럼 선명해진다. 정약용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오늘 제자를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오늘 이 책을 마무리해야겠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늘을 선명하게 만드는 렌즈였습니다. 여러분도 3가지를 해보시겠어요? 첫째, 공원에서 40분 산책하는 일정을 고정해보세요. 주 1회면 충분합니다. 둘째, 내 인생의 10장면을 제목으로 적어보세요. 전체 자서전이 아니라 10개의 제목만. 셋째, 남기고 싶은 말. 5문장의 초안을 써보세요.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천천히 적어보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 3가지를 통해 큰 주제들을 조용히 다뤘습니다. 자연, 과거, 죽음. 무거운 주제들이지만 조용히 다루면 평화가 됩니다. 수용과 보폭물처럼 흐르되 방향은 잃지 않는다. 물은 그릇에 맞춰 모양을 바꿉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흐르는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래로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정약용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818년, 유배 17년 차였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56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고 있었죠. 그는 유배가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방향을 지켰습니다.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용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감사와 호흡으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걷기와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생각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팠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슬펐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구나.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는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것은 작게 반복했습니다. 날씨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유배의 끝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의 모든 것도 통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오늘 호흡하는 것, 오늘 걷는 것, 오늘 감사를 적는 것, 이것들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했습니다. 작게, 반복적으로. 그 반복이 마음의 평형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평정, 흔들리지 않는 평화. 정약용은 아타락시아를 완성했습니다. 완벽함으로가 아니라 수용과 반복으로. 생각은 파도, 나는 물결의 주기를 아는 사람. 그는 이 문장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도, 걱정도, 두려움도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물결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그 주기를 알았습니다. 아, 지금 불안이 밀려오는구나. 괜찮아. 곧 빠져나갈 거야. 그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1819년 정약용은 마침내 해배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유배가 끝났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가장 큰 보물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생각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쓰는 법, 과거와 미래에 빠지지 않고 오늘에 머무는 법, 감정과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법, 글로 막연함을 쪼개는 법, 숨과 몸과 감사로 내리는 법, 이름 붙이고 연결하고 의미를 만드는 법, 자연과 과거와 죽음을 조용히 다루는 법, 그리고 물처럼 흐르되 방향은 잃지 않는 법. 이것들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얻은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걸음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를 지금 바로 캘린더에 넣어보세요. 쉬울수록 좋습니다. 아침 10번의 호흡이어도 좋습니다. 감사 3가지를 적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첫날,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18년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첫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물은 흔들려도 강은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걸음씩